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늘 여러분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털어놓고자 합니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상 일의 좋고 나쁨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인생사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지 그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고 살게 되더군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셔서 저는 뒷전으로 하고 오빠와 남동생만 고등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매일같이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인연을 만날 기회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밭집을 운영하시는 둘째 이모께 전화가 왔습니다. 형주야, 매일 오는 인부 중에 괜찮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너랑 좋은 짝이 될 것 같지 뭐니. 너랑 마침 나이대도 비슷한데 이 사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저는 이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는 깐깐한 성품이라 사람을 쉽게 추천할 만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이모, 누군진 몰라도 엄청 괜찮은 분인가 봐요. 어떤 분이길래 저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하세요? 그럼 너도 알다시피 여기 현장이 좀 힘드니? 근데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욕 한마디 안 하고 내 깍듯하게 인사도 해. 예, 요새는 기술직도 블루칼라 못지않게 1급도 잘 가져간댄다. 몇 달을 봐도 인물이며 인품이 너무 좋더라니까. 하루는 장대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날에 한밭집 입구 흙바닥에 빗물이 고여서 웅덩이가 생겼답니다. 식당에 들어오려면 웅덩이를 뛰어넘어야 해서 이모는 물론 손님들도 난감해했다는군요. 그때 그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남는 자재를 옮겨서 웅덩이를 메워줬다네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다 맞으면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이모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모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은 밝은 미소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었을 텐데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끌리게 되었죠. 호상 씨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제가 물으면 그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면 기운이 나잖아요. 그리고 형도 씨 보면서 힘을 얻어요. 그렇게 매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네 집도 저희 집과 형편이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중학교 시절에 신장 문제로 오래 앓다가 돌아가셨더군요. 보험이 없는 채로 투석까지 오래 하다가 돌아가셔서 오죽하면 장례식 비용도 친척들한테 빌렸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홀로 3남매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 하셨습니다. 건물 청소며 참모 일에 부모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장만한 작은 전셋집 한 칸이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공사판에 나가 기술을 배우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죠.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쉽지 않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도 영 보잘것없는데 중절분이 안 되는 여자랑 살아서 뭐하냐. 시댁의 눈에 안 차면 천지가 뒤집히는 줄만 아는 저희 엄마는 시모의 비위를 맞추려 참 애를 쓰셨습니다. 부족한 딸아이지만 잘 가르쳐서 보내겠다며 안절부절 못하셨죠. 지금에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예전에는 시모가 파트로 매주를 쓰라 하면 수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의 중대로 어찌어찌 결혼에 성공했지만 곧 더 큰 난제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형편상 전셋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집을 살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기에 어머님을 모시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지방 건설 현장에 나가면 몇 달을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바로 첫 아이를 가진 덕분에 일도 그만두고 시모와 단둘이 살면서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신경이 참 예민하셔서 새벽 6시만 되면 온 집안을 뒷짐지고 다니며 감시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부엌에 늦게 나오기라도 하면 눈을 치켜뜨고 구박하셨어요. 얘, 너 설마 지금 일어난겠냐? 예전 같으면 이렇게 게으른 며느리는 단번에 소박 맞고 보따리 쌌어. 어디서 경우 없이 시애미보다 늦게 부엌에 나오게. 폭격처럼 내리치는 잔소리에 저는 그저 싹싹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니에 특히 예민한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셨는데 시간이 10분이라도 늦으면 시애미를 굶겨 죽인다며 성화를 부리셨어요. 입맛도 너무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숟가락을 딱 놓고 저를 쏘아 부시곤 했죠.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냐? 국인지 염전바닥인지 알 수가 없네. 맛없다. 치워라. 어머님, 죄송해요. 육수를 좀 더 부어드릴까요? 됐다. 가만 보니 너 지금 시애미 빨리 죽으라고 소금 털어 넣어 고사 지내는 거냐? 그렇게나 밥하기 싫으면 친정으로 썩 가버려라. 백숙을 쏘라 해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푹 꼬아들이면 더워서 못 먹겠다. 콩국수나 말아오라며 그야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매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어머니가 가전제품을 믿지 못하셔서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해야 했던 거였어요. 얘 도모애미야. 빨래가 왜 이렇게 더디냐. 기계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 손으로 해야 깨끗해진다니까. 어머님, 통돌이로 해도 충분히 깨끗해요. 요즘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안 돼. 사람 손이 닿아야 깨끗해지는 거야. 네가 못하면 내가 하리? 결국 저는 첫째가 돌이 될 때까지 식구들의 빨래를 다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이 얼어붙도록 빨래를 했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출 수 없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식구들의 빨래를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한겨울이라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제 손은 이미 거칠어지고 여기저기 터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가는 걸 느끼면서도 빨래를 멈출 순 없었죠. 그때 남편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 수도에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는 저를 보고 기함을 했어요. 당신 한겨울에 왜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어? 설마 이제까지 다 손빨래를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들며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손빨래 시키셨어요? 이 한겨울에? 그러지 마세요. 저 믿고 와준 건데 이러시면 제 면이 안 쏘잖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교묘하게 말을 돌리셨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며느리 구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원래 수건이며 옷은 손빨래로 비벼서 빨아야 일생에도 좋은 거야. 호선이 네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이에요. 제발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멀리서 일하는 동안 힘들어도 참으면서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잠시 침묵하셨지만 침묵이 곧 동조는 아니었죠.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집안일 외에도 돈 쓰는 것에는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제가 쓰는 가계부를 수시로 검사하시고는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예, 네 남편이 온 지역 다 돌면서 피땀 흘려 버는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니? 이렇게 돈을 쓰면 딱 길거리에 나가기 십상이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고 가계부에 적어두었어요. 비싼 브랜드 운동화는 못 사주고 구색만 맞춰서 사줬었죠.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눈이 희둥그레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화를 2켤레나 사다니 이게 다 얼마야? 애들이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냥 대충 싼 걸로 신기면 되지 뭐 이렇게 비싼 걸 사냐. 어머님, 애들이 유치원에서 체육 수업할 때 필요한 거라서요. 저번에 산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예, 돈이 뭐 남아 돈이? 애들한테는 대충 입히고 먹이고 해도 알아서 다 잘 큰다. 네가 돈에 물 쓰듯 하니 우리 집이 이 모양이지. 애들 입에 들어가는 과일부터 옷, 책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걸 해주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들고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도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온 집안을 청소하고 끼니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애썼지요.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언젠가 시모에게서 벗어나 남편과 함께 작은 집을 마련하는 꿈을 꾸며 저축을 했죠. 티끌을 꾸준히 모으면 태산까지는 아니고 동네 뒷산 정도는 모이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독립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5살 나는 막내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동생은 남편네 집안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가족 모두의 자랑이었죠. 저는 시동생이 어릴 때부터 어찌나 똑똑했는지 시어머니를 통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항상 상을 휩쓸고 중고교부턴 전교 1등만 하다가 서울 명문대를 갔다 했죠. 그뿐이겠어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바로 취직이 되었고 승진도 빠르게 하여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다음 달에는 미국으로 해외 연수도 가게 됐고요. 시동생은 항상 남편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어요. 동생 대학교 학비며 기숙사비를 졸업하는 날까지 남편이 다 대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동생을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남 앞에서 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 동생 얘기를 할 때면 한껏 어깨가 올라가더군요. 막내가 잘 돼서 참 다행이야. 우리가 도와준 보람이 있지. 남편은 반주를 한 잔 마시면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하던 중에 2층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형주 씨 맞으세요? 김우수 씨 부인 되시죠? 낯설다 못해 딱딱하기까지 한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시죠? 119 대원입니다. 부군께서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땡땡병원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를 놓자마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깜짝이야. 얘가 왜 이래? 부산스럽게. 어머님, 동무 아빠가 다쳤대요. 뭐? 애비가? 아침에도 멀쩡하던 사람이 어딜 다쳤다는 게야. 애들은 내가 볼 테니 얼른 가봐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다리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저를 보며 애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야 당장 일도 못 나가겠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만 무사하면 됐죠.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은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 하나가 부러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져 당분간 못발 신세를 져야 했죠.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당분간 일을 못하는 건 당연했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 옆에서 밤을 새우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생계를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했어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큰 돈을 만지는 건 처음이었기에 둘 다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의 막내 동생이 나섰습니다. 형님, 그 목돈을 묵히는 건 너무 아까운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가게를 해보시면 어때요? 형수님 요리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제가 좋은 목도 알아보고 자리 잘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이었기에 우리는 목돈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에게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걱정 말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 후로는 시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걱정은 커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도 시동생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련님한테 연락 온 적 있으세요? 벌써 며칠째 소식이 없어요. 아니, 나도 연락이 통 안 돼서 걱정이다.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시어머니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큰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 용손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돈을 맡긴 이후로 연락이 끊길 리가 없잖아. 우리는 밤낮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받지 않았죠. 집 앞으로 찾아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기다리다 못해 결국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시동생의 집안은 휑하고 냉기가 돌았답니다. 큰 가구들만 몇 개 남아있고 나머지 짐들은 모두 빼놓은 상태였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마저 사라진 집안을 보면서 남편은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설마 그럴 애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겠지. 그 후 남편은 시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동생의 학교 동창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시동생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여보, 용손이 학교 친구들이나 회사에 다 전화해봤어. 그런데 아무도 용손이랑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래. 회사도 이미 퇴사했다고 하더라.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형편 빤히 알면서. 정말 어떡해. 그 순간 우리 부부는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쓰며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결국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우리 부부가 모아둔 돈을 홀랑 들고 사라졌고, 시모는 시동생이 투자만 해주면 몇 달 후에 2배로 갚겠다는 말에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줬던 것이었어요. 전세금이 없으니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 마련해준다고 생각 하나로 살았는데 우리 집. 형주야, 내가 진짜 죽일 놈이다. 저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모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예, 동무애디야, 애미야, 미안하다. 내 아들 믿고 전세금 따지 다 내줬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들이 방에서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더니 주저앉은 아빠 앞에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아빠, 이거라도 드릴게요. 제가 모은 용돈이에요. 저도요. 아빠, 조금밖에 안 되지만 아빠가 필요할 때 쓰세요. 아이들의 작은 손에는 가끔씩만 생기는 귀한 동전을 소중하게 넣었던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저금통 안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행복해했던 작은 얼굴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죠. 우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여보, 우리 힘내요. 애들이 이렇게 우리 믿고 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그리하여 우리 부부는 또 다른 시련을 함께 견디며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 놓인 우리 식구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 친정도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아니었고 남편이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본다는 걸 제가 말렸죠. 친척이라고는 신우 하나뿐이었는데 신우는 미용사였고 심해부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소소하게 괜찮았는지 방 3칸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지 없이 신우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신우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나섰죠. 저는 그 통화를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수화기 너머로까지 신우의 환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는 애들까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아? 말이 돼. 시어머니는 쩔쩔매면서 변명하셨습니다. 경이야, 네가 사정 좀 봐줘라. 네 오빠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일도 못하고 갈 곳이 없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분이 묘했습니다. 늘 호랑이처럼 무섭게 구는 시어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쩔쩔맬 수 있다는 사실에 낯설었죠. 그렇게 짐을 싸서 신우 집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문 뒤에서 신우와 심해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우리 집 형편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군 식구들을 주렁주렁 데려오냐고. 이게 말이 돼?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럼 우리 애들은 어쩌고? 방 3개밖에 없는 집에 어떻게 형님 내외와 장모님의 애들 둘까지 같이 산다는 거야? 엄마까지 다같이 낳게 생겼는데 그럼 모른 척을 하리. 당신도 참 정없다, 정없어. 신우 내외의 다툼을 들으며 우리 식구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신우가 인상을 쓰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요. 집이 좁아서 불편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 짐도 많이도 가져왔네. 뭐 이사 와요. 남편은 신우에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경이야, 너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면목이 없다. 집 구할 때까지만 폐 안 끼치고 살 테니 잘 좀 부탁한다. 남편의 말에도 심해보는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고 신우네 아이들 둘은 할머니한테 방을 빼앗기기 싫다며 한바탕 눈물바람을 했습니다. 우리 집인데 우리가 왜 좁은 방에서 자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죠.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는 낡은 여행 가방이 한없이 초라해지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신우는 우리 가족을 불편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월세조로 돈을 얼마간 주기로 했지만 신우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조카들의 책이며 장난감은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밥상에 소시지나 돈가스 같은 반찬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신매부와 조카들이 먼저 자리 잡았거든요. 식사 시간마다 아들들은 눈치를 보면서 침만 삼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애들도 하나씩만 먹어도 돼요? 너무 먹고 싶어 해서요. 신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원 맞춰서 준비한 건데. 송이야, 미니야, 오빠들 하나씩 줄래? 조카들은 소세지를 하나씩 나누어 줄 듯 하다가 마지막 소세지를 입에 쏙 넣어버렸습니다. 놀리듯 혀까지 내미는데 이게 이럴 일인가 싶어서 너무 서럽고 황당했죠. 그날부터 저는 애들을 먹이기 위해 요리는 제가 한다고 자처했어요. 남편도 자주 출장 가서 없겠다. 신우는 바로 이때다 싶었는지 그날 이후로 저를 무슨 개인 가정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거실 청소도 좀 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가 텅 비었던데 잠 좀 봐줘요. 동물한 윤호가 너무 잘 먹는 통에 뭐가 남아나질 않네. 아이들이 눈치를 보느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지가 벌써 2주째인데 참 좋은 핑계다 싶었죠. 신우는 청소며 빨래는 물론이고 장을 보고 오라는 메모까지 적어주며 제게 시켰어요. 요리가 짜다 달다 난리를 치는 일도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언니, 이건 너무 짜잖아. 이러다 혈압 올라가겠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다음번에는 덜 짜게 할게요. 호가 호의라고 했던가요? 시어머니는 전세 사건 이후로 한풀 꺾여 잠잠했지만 신우는 마치 본인이 시어머니인 양 저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 식구라는 생각에 모든 걸 참아야 했죠. 그 즈음부터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집안일까지 하는 생활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식재료가 금방 동나는 바람에 늦은 오후에 퇴근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들 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벌을 서고 있었어요. 신혼의 조카들은 태연하게 엎드려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군요. 아이들은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서러웠는지 울면서 안겼습니다. 엄마, 팔도 너무 아프고 나 너무 배고파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모가 우리가 잘못해서 밥 먹을 자격도 없대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기가 막혔어요. 조카들이 학습지를 풀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부러웠나 봅니다. 조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첫째 동호가 몰래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오빠들 혼내달라고 울고불고 생난리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호의 어린 윤호까지 종아리에 빨간 피멍이 가도록 5대씩 맞고 점심도 굶고 벌을 세운 모양이었어요. 기가 차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신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무슨 짓이에요? 새언니, 애들 좀 똑바로 키워요. 언니가 바쁘다고 애들도 내팽개치고 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길래 내가 훈육 좀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신우이의 냉정한 대답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애들 굶기고 종아리 피멍 들도록 때리는 게 훈육이에요? 애들 학대하는 거잖아요. 언니, 학대라니. 말 조심해요. 언니야말로 애들한테 남의 물건 손대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켰어야지. 큰 소리가 오고 가자 4명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TV를 틀어주면서 안심시키고 일단 신우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다투는 소리가 커져도 애들 귀에 안 들릴 만한 곳에서 와서 대판 싸움을 벌였죠. 애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말로 타일러야죠. 애들이 짐승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우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답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염치도 없다. 우리 애들은 여자애들이라 아주 조용해요. 얘네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이렇게라도 혼내야 애들이 기죽어서 좀 조용해지지. 아가씨,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애들 맡겼던 거 기억 안 나요? 저녁마다 미용실 문 닫고 영화 보러 간다, 드라이브 간다 하면서 피덩이 때부터 종종 맡겼잖아요. 저 그때 송이랑 민이 우리 애들이랑 전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봐줬어요. 애들끼리 싸워도 똑같이 대해줘야죠. 신우의 얼굴이 붉어지며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럼 지금 애들 차별했다는 거예요? 송이 아빠 반대하는 거 간신히 설득해서 받아줬구만. 집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그래요, 아가씨. 얹혀 사는 주제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시세에 맞게 월세 주고 있잖아요. 보증금만 모으면 얼른 나갈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집에 애들 맡길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 봐요? 저희한테 안 맡기면 애들 데려다 줄 곳은 있고요? 뭐라고요? 아, 참 기가 막혀서. 신우는 제 말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는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모난 성격 탓에 주위에 친구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애들을 맡길 만한 곳이 우리 집뿐이니 결국엔 한풀 꺾인 것이었죠. 그때 오랜만에 집으로 온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싸우고 있어? 애들끼리 좀 다퉜다고 동호 고모가 벌을 세웠대요. 지금까지 동호랑 민호만 밥도 안 줘서 한 끼도 못 먹었대. 남편은 신우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너한테 부족한 오빠지만 어린애들 밥 가지고 그래야겠냐?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 짐 싸서 나가자.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짐을 챙겨 신우이 집을 나왔습니다. 시몬은 돈도 없는 니들이 어딜 가냐며 화해를 종용했지만 저희 부부는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죠. 길바닥에 나앉을 갑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신혼집을 나와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월세며 공과금을 내고 아돌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부부가 모두 나서서 돈을 벌어야 했죠. 남편은 낮에는 공사판에서 자비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했어요. 저는 저대로 시간을 쪼개서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면서 두부 한 모값도 절약하려고 악착같이 애썼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도 굳은 철칙이 있었죠. 단 한 가지, 아이들 교육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직까지도 못 배운 게 한이 되는 사람이야. 우리 애들은 적어도 학비 걱정은 안 시키고 싶어. 정육점에서 가장 싼 전지 부위를 사는데도 몇 번을 고민하던 저였지만 애들이 학원에 가고 싶다면 밤새 부업을 해서라도 보내줬죠. 그렇게 우리는 아끼고 또 아끼며 생활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의 고생을 알기에 코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했어요. 못난 부모 탓에 애저녁에 철이 일찍 들어버린 첫째 아들이 특히 공부에 열심이었죠. 큰아들은 매일 새벽같이 불을 밝히며 책과 씨름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교과서를 펼쳐놓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평생 1등이라곤 구경도 못해본 우리 부부였는데 아들이 무려 전교 1등이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큰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엄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1순위 학교에 1순위 학과예요.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큰아들이 대견하게도 본인이 꼭 가고 싶다던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한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죠. 이어서 연년생 둘째 아들도 저는 평생 꿈도 못 꿔본 대학교의 공대 합격장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엄청난 학비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과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모두 합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었어요. 눈치가 빠른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빚을 진다는 게 못난 부모와 같은 전처를 받는 것 같아서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호야, 윤호야, 너희 학비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해.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너네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주겠니? 아무 소리 말고 도서관도 가보고 동기들이랑 술도 마셔보면서 대학생활 즐겨. 너희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니. 아이들에게는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실제로는 고달픈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서울로 떠나기 전에 예물 만지며 갖고 있던 금부치까지 팔아가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생각하면 그깟 반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쌀이 다 떨어져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던 저녁이었습니다. 하나, 둘. 이젠 라면도 다 떨어져 가는데 동호 아빠 월급날까진 꼼짝없이 쌀은 못 사겠네. 낡은 식탁 위에 라면 그릇이며 쉬어버린 김치 쪼가리를 놓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살 넘어서도 몸쓰는 일을 하는데 남편, 파스를 붙이고도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가여운 남편과 이렇게 매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참 서글펐죠. 여보,
저녁 먹어요. 라면이라도 먹고 힘내야 또 새벽일 나가죠. 벽에 기대어 TV를 보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무겁게 다가와 소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릇 위에 하나 있던 계란을 덜어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계란을 제 그릇에 옮겨주더군요. 남편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게 있으면 자기 입에 꽂는 건 생각 않고 아내며 자식 입에만 넣어주었죠. 그렇게 한 젓가락 막 들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괴로운 표정을 하더니 발을 크게 휘저으며 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라면 면발이 쏟아지며 바닥에 흩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래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며 저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애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제는 일도 못 나가겠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다니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막연한 두려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애써 참으며 떨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눈물을 참으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팔과 다리가 이 조금씩 제멋대로 움직였어. 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넘겼지. 하루에 4시간도 채 못 자니까. 최근에는 많이 심해졌는데 큰 병일까봐 무서워서 못 갔어.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본인의 병이 아니라 병원비인 것이 분명했거든요. 당신은 한평생을 뭐 하나 미뤄본 적 없는 사람이 어쩜 자기 몸은 이렇게 안 챙겨요? 당장 병원 가요. 눈물 섞인 제 외침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MRI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했지요. 일주일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헌팅턴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모습이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여서 무도병이라고도 부른다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증상이 발현되면 급격하게 운동장애며 인지장애, 감정장애까지 나타난다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이 빙빙 돌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단번에 알았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엄청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갈 거고 결국 남편은 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치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죠. 치료 과정은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증상은 점점 악화되는데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도 큰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병원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남편을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들들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아빠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다 컸어요. 아빠 병원비는 보탤 수 있다고요. 그래요. 형이랑 저도 이제 돈 벌 수 있는 성인이에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빠 병원비 마련해 볼게요. 두 분만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유사히 볼품 없이 떨리던 손도 신기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까지 엄마랑 아빠가 해결 못하는 거 봤어. 이번에도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너희는 공부에 집중해서 하루빨리 원하는 걸 찾아. 그게 엄마 아빠가 제일 바라는 효도야. 남편의 굳은 결심에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내외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서울로 물리치르며 약을 타러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서서히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말투는 점점 어눌해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당장 어제 있었던 일도 깜빡깜빡했죠. 하지만 남편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꾸준히 인력사무소로 나갔습니다. 헛땅을 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부터 알던 업체에서 딱한 사정을 듣고 데려가 뒷정리라도 시켜주셨어요. 저는 식당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길 몇 달이 지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우리 앞에 나섰습니다. 10여 년 전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던 시동생이 난데없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착잡한 표정으로 배를 누르더니 문을 열자마자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하더군요. 시동생은 한눈에 봐도 생활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재킷과 깔끔하게 다려진 바지, 번쩍이는 가죽 구두에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요. 형님,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송금에만 눈이 멀어서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선이냐? 네가 정말 내 동생 용선이라고? 형님, 저예요. 그때 친한 형님한테 사업 아이템 정보 듣고 자본금 구할 생각에 제가 돈에 눈이 돌았나 봐요. 처음 7년 동안은 매출도 안 오르고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원금은 꼭 드리겠다 생각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어요. 이제는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뭐 은혜? 야, 이 자식아. 형이랑 형수 가게 차려준다더니 어머니 전세금까지 떼먹고 나른 철아의 호루 자식아. 몇십 년이 지나서 나타나서 할 말이냐? 네가 사람 새끼야. 남편은 대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지금까지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온 듯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 그 순간 저도 시동생에게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난 거야? 동우 아빠, 당신 형님 그날 이후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병원도 한 번 못 가고 살았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죄책감 덜려는 수작 모를 줄 알아? 악에 바친 제 외침을 남편은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에 빌려줬던 금액의 5배가 되는 금액이 찍힌 통장을 내밀더군요. 형님, 형수님, 제발 영치 없지만 이 돈 받아주세요. 이 돈으로 병원비 보태시고 애들 학비로 쓰세요. 필요하시다면 좋은 병원도 찾아봐 드릴게요.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다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애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용선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너를 뛴다. 그래도 네가 살아있다는 게 어디냐 싶다가도 그동안 네 형수 고생한 거 생각하면 널 용서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형님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금 가족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시동생이 건넨 돈은 유일한 도마줄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물원 유노희에서라도 받읍시다. 당신 병 때문에 애들 대학도 다 휴학해야 할 판이에요. 요새 애들이 병원비 보태겠다고 시간 쪼개서 과외며 편의점이며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아요? 당신 병원비가 매달 150 이상 나와요. 이 돈 받고 하루라도 더 내 남편으로 애들 아빠로 살아줘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받아야겠지. 저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가격 때문에 못 썼던 약들, 치료들도 다 해봅시다. 기적이라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만큼 깊었지만 적어도 하나는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남편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이었죠. 시동생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남편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형님이 좋아하시는 수정과랑 절편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부디 조금이라도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남편은 시동생이 말을 듣고도 말없이 눈을 감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건사하며 가장 마음고생을 한 사람은 남편이었기에 저와 아들들은 오로지 남편에게 선택을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헌팅턴 병이 유전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와 남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병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검사 날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이틀 전부터 밤을 꼬박 새워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긴 대기 시간 속에서 불안하게 떨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전 요새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도 하는 걸요. 형이랑 저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은 짐짓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저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떨리는 손이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가더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죠.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검사 결과에서 두 아드님은 헌팅턴 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 요소가 큰데 두 분 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동무야, 윤호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저는 남편의 야이어버린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도닥여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이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무서운 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 병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운명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면서도 저는 남편을 잃을 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항상 남편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죠? 힘내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남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남편의 희미한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죠. 최근에 어느 날 남편과 시동생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 약 잘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요. 용서나. 항상 대꾸도 없던 남편이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시동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기력이 많이 빠져 문장을 다 말할 때까지 3번이나 쉬어야만 했죠. 늦었다. 밥 먹고 가라. 남편의 힘겨운 목소리에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가 감히 그래도 될까요? 남편이 시동생을 용서할지 아니면 끝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남편 때문입니다. 요즘 증상이 심해져 부쩍 혼자 있고 싶어하며 우울해하는데 이 채널의 사연을 들을 때만큼은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예전에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더군요. 기구한 인생을 한탄하고 싶은 마음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반으로 사연을 보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저희 가족의 인생에는 좋고 나쁜 일들이 번갈아 찾아오더군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기쁨이 우리를 힘들게도 행복하게도 만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마무리 또한 온전히 저희 부부의 몫이겠죠. 남편과 함께 귀 기울여 사연을 듣고 평온한 밤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